2010년 9월 16일 수지 플래니켄은 남편 그렉 플래니켄에게 전화합니다. 수지와 그렉은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의 회사가 텍사스주 보먼트에 있어 그렉은 주 5일 회사가 있는 보먼트에서 생활합니다. 수지와 그렉은 금슬 좋은 인고 부부입니다. 수지는 그렉과 떨어져 있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 남편에게 전화해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그렉이 수지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지는 불안해집니다. 수지는 남편의 동료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늘 회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동료에게 남편이 묵고 있는 엘레강토 호텔 348호에 가서 남편이 어떠한지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수지의 부탁을 받은 그렉의 동료는 그렉이 묵고 있는 호텔방으로 갑니다. 방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348호 문을 여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의 두 사람은 그만 몸이 굳고 맙니다. 방에는 그렉이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렉 플래니켄 1954년 12월 26일 출생,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원양어선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한번 바다에 나가면 1년에 한두 번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죠. 최소 몇 달은 바다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중년이 된 그렉은 원양어선 일을 그만두고 형 마이클을 따라 텍사스주 보먼트에 있는 석유 채굴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렉은 매주 5일은 회사가 있는 보먼트에서 생활하고 일이 끝나면 가족이 있는 라피에트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냅니다. 보먼트에서 지낼 때는 그는 항상 엘레강토 호텔 348호에서 묵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렉은 루이지애나 라피에트에서 차를 몰고 보먼트로 갑니다. 라피에트에서 보먼트까지는 차를 타고 대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렉은 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면 늘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큰 수건을 한 장 깔고 그 위에 잿더리, 담배, 휴대전화, TV 리모컨, 사탕 등을 올려놓습니다. 그렉은 사탕을 입안에 넣고 담배를 피우며 TV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순간이 그렉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건 당일 2010년 9월 15일 밤 그렉은 348호 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아이언맨2를 보고 있습니다. 그렉은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집에서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 회사에서는 좋은 동료입니다. 그럼 그가 갑자기 왜 죽은 걸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관 스콧 애플이 엘레강토 호텔 348호에 도착합니다. 그는 사건 현장을 두루 살펴봅니다. 그렉의 얼굴에 약간의 찰과상이 있는 것 말고는 몸에 다른 상처나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그의 왼쪽 손가락 사이에는 담배꽁초가 끼워져 있었고 침대 위 펼쳐져 있는 수건 위에는 잿더리, 담배 라이터, 휴대전화 TV 리모컨과 약간의 간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베개가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DVD 플레이어 안에는 아이언맨2 DVD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지갑에는 $1000, 우리 돈 약 130만원 가량이 들어있었는데 지갑에 누가 손을 댄 흔적은 없었습니다. 창문과 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져 있었고 파손의 흔적은 없었으며 방 안에도 별다른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옆방으로 가 사건 당일 밤 348호에서 어떤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아니요, 딱히 시끄럽거나 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아내 수지의 말에 따르면 그렉은 엄청난 애연가입니다. 게다가 평소 운동도 잘하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렉은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한 편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 수지의 말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호텔방은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고로 경찰은 그렉의 나이와 생활 습관 등을 감안할 때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내 수지 역시 경찰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사건은 종료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경찰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담당 부검이 토미 브라운은 경험이 풍부하고 존경받는 법의학자입니다. 그는 그렉의 몸에서 두 군데의 외상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왼쪽 뺨에 난 찰과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체에 난 1인치 크기의 상처였습니다. 얼굴에 난 찰과상은 그렉이 넘어지면서 카펫에 긁혀난 상처로 추정되며 하체에 난 상처 때문인지
그렉의 사타구니 부근은 붓고 변색되어 있었으며 엉덩이 주변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감지한 법의학자 토미는 그렉의 몸을 조사합니다. 그렉의 몸 하나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의 창자는 구멍이 나 있었고 그 틈으로 일부 소화된 음식물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감과 심장의 우심방에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갈비뼈도 2개나 부러져 있었죠. 법의학자 토미는 그렉의 가슴에 어떤 큰 충격이 가해졌거나 하체에 뾰족하고 단단한 물체에 찔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절대로 심장마비나 질병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고 결론 내리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법의학자 토미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꼼꼼히 조사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사건 당일 밤 348호에는 그렉 혼자만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렉이 입고 있는 옷은 손상 하나 없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옆방에 묵고 있던 사람들도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렉의 지갑에는 $1000 현금도 그대로 있었죠. 그 어디에도 그렉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렉이 살해당했다니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주변인들에 의하면 그렉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말고는 대부분 혼자 호텔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을 마셔도 호텔방에서 혼자 마셨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렉이 누군가의 원한을 샀거나 시비가 붙을 일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렉은 20대에 수지와 결혼해 별거한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그것도 이미 15년 전 일이죠. 지금은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았고 가족 간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보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그렉은 생명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분명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는 결론이 납니다. 담당 경찰 스콧은 호텔 출입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사건 당일 저녁 그렉의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쯤 그렉이 전자레인지에 팝콘을 돌리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갑니다. 옆방 349호, 아래층 방 248호도 같이 전기가 나갑니다. 그렉은 안내데스크에 전화해 수리를 요청합니다. 그날 밤 그렉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과 접촉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렉의 방 전기를 수리한 전기수리공을 찾아갑니다. 전 전기회로만 손보고 바로 그 방을 나왔어요. 다른 이상한 건 보지 못했어요. 경찰은 처음에는 전기수리공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가 드라이버를 이용해 그렉의 하체를 찔렀을 거로 추정하죠. 하지만 조사 결과 전기수리공은 348호 전기를 수리한 후 바로 그곳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그렉이 머물렀던 348호 옆방 349호에는 랜스와 팀 2명의 전기기술자가 묵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레강토 호텔에는 이들의 동료가 많이 묵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사건 당일 349호에서 모임이 열립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그렉이 찾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349호에 있던 사람들이 술에 취해 그렉에게 무력을 행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그렉이 숨지자 그렉을 348호로 옮깁니다. 경찰의 가설대로라면 왜 348호에 아무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경찰은 랜스와 팀을 찾아갑니다. 사건 당일 밤 친구 A를 불러 3명이 방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 아래층 바로 자리로 옮겨 다시 술자리를 이어갔죠. 밤 12시쯤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그때 348호에서 나는 기침 소리를 들었어요. 이들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져 흐지부지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그렉의 가족은 현상금 $50,000, 우리 돈 약 6천만 원을 내걸고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지만 목격자는 물론 단서가 될 만한 제보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렉의 형 마이클이 FBI 친구에게 부탁해 사립탐정 한 명을 소개받습니다. 켄 브레넨. 켄은 경찰로 근무하다 은퇴 후 플로리다주의 사립탐정 사무소를 차립니다. 그는 많은 사건을 해결해 현지에서는 꽤 유명한 탐정이었습니다. 2011년 4월 켄은 루이지애나에 있는 수지를 찾아갑니다.
켄은 사건 당시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묻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렉은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에어컨을 최저온도로 설정해 놓죠. 그런데 사건 당일 그렉의 방 에어컨이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켄은 담당 경찰 스콧을 찾아갑니다. 스콧은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과 지금까지 조사한 기록을 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켄은 수지에게 전화해 묻습니다. 남편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수지가 오른손잡이라고 답하자 켄이 다시 묻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는 어느 손을 사용하죠? 오른손이요. 켄은 자신이 추리한 내용을 스콧에게 말합니다. 켄의 추리에 의하면 그렉은 에어컨을 아주 춥게 틀어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건 당시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9월이었습니다. 그렉이 스스로 에어컨을 껐을 리는 없었습니다. 켄은 정전이 일어나고 에어컨이 꺼진 뒤 그렉이 다시 에어컨을 켜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켄은 그렉이 전기 수리공이 그렉의 방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살해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방은 점점 더워졌을 거고, 그러면 더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렉이 에어컨을 켜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콧은 고개를 끄덕이며 켄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그런 건 왜 물어본 거죠? 그렉의 담배는 왼손에 끼어져 있었습니다. 켄은 평소 오른손으로 담배를 피우는 그렉의 왼손 손가락 사이에 담배가 끼어져 있었다는 건 그가 어쩌다 다쳤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친 그렉이 문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담배를 왼손으로 옮겼을 거로 추측합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오른손잡이였던 그렉이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나 그렉은 문까지 가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럼 사립탐정 켄의 추리대로 사건 당일 밤 타임라인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8시 그렉이 안내 데스크에 전화해 전기가 나갔다고 말합니다. 호텔에서는 전기 수리공을 그렉의 방으로 보냅니다. 전기 수리공은 수리를 끝내고 8시 30분경 348호를 나갑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렉이 자기가 머물고 있던 방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옆방 349호에 묵고 있던 일행은 밤 12시쯤 그렉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켄은 저녁 8시 30분 무렵 그렉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리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렉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난 걸까요? 켄은 그 시간에 누군가 그렉의 방에 있었거나 아니면 349호에 묵고 있던 일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켄과 스콧은 349호에서 모임을 했던 전기 기술자와 동료, 이들 3명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3사람 몰래 그들의 주변인을 찾아가 조사합니다. 그들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3명이 총이 어쩌고 하는 걸 들었어요. 총이라. 켄과 스콧은 다시 그렉이 머물렀던 348호로 돌아와 방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방문 옆 벽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구멍은 분홍색 물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켄은 바늘을 이용해 분홍색 물질을 찔러봅니다. 그런데 분홍색 물질이 너무 쉽게 부서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니 분홍색 물질은 치약이었습니다. 이 구멍은 349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켄은 349호로 가서 구멍에 레이저펜을 쏩니다. 레이저빔은 구멍을 통해 348호 침대를 가리킵니다. 총이다. 켄은 349호에서 발사된 총알이 348호 침대에 누워있던 그렉을 관통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켄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그렉의 하체에 나있던 1인치 크기의 구멍은 총알이 관통한 구멍이었으며 총알은 강과 창자를 통해 심장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심장 우심방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총알은 그렉의 심장에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켄은 자신의 추리를 법의학자에게 알립니다. 법의학자는 이전 부검 기록을 확인합니다. 켄이 말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확률은 매우 낮아 보였지만 만약 직경 10mm 이내의 작은 탄환이라면 그렉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그렉이 외부 충격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의 사인을 총상으로 수정합니다. 만약 사건의 진실이 탐정 켄의 추리대로라면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CCTV 영상을 보면 그렉과 349호 투숙객들은 서로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을 뿐
별다른 친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켄과 스콧은 349호 투숙객 중 한 명인 팀을 찾아갑니다. 2011년 6월 1일, 팀의 진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팀이 진술을 마치고 진술서에 사인을 하려는데 순간 켄이 나서며 위협적인 말투로 말합니다. 잠시만요, 팀. 당신이 여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 이 진술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보호하려는 당신 마음은 잘 알겠지만 괜히 이 일로 인해 당신 자신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켄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팀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팀은 경찰이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더니 이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2010년 9월 15일, 팀과 랜스, 친구 A는 349호에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술잔을 다 비운 랜스가 차 트렁크에 있는 위스키 한 병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잠시 후 방으로 돌아온 랜스의 손에는 위스키와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랜스는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총을 자랑합니다. 랜스는 총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기고 맙니다. 다행히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지는 않았지만 벽에 구멍이 난 걸 발견합니다. 랜스는 권총을 다시 자기 차에 갖다 놓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랜스는 벽에 귀를 대고 옆방 348호의 동태를 살핍니다. 옆방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랜스와 친구들은 별일 없다고 생각해 바로 가서 술을 마십니다. 자정이 넘어 방으로 돌아온 팀과 랜스, 친구 A는 348호에서 기침 소리가 나는 걸 듣습니다. 기침 소리에 세 사람은 안심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경찰과 투숙객들이 웅성대는 소리였습니다. 랜스 일행은 옆방 348호에 묵고 있던 그렉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젯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임을 직감한 랜스는 팀과 친구 A에게 어젯밤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랜스의 말대로 모든 사실을 함구하기로 다짐합니다. 여기까지가 팀의 진술입니다. 대부분이 켄의 추리와 일치했습니다. 켄은 화를 내며 팀을 다그칩니다. 옆방에 가서 확인만 해봤어도 그렉은 살 수 있었어요. 왜 확인도 하지 않은 거죠? 팀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부검 결과를 들어보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저 우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은 랜스를 찾아갑니다. 그제야 랜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총기 사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랜스도 중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죠. 법정에선 탐정 켄은 랜스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랜스에게 유기징역 10년형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